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진단검사학과의 송상훈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또 메디피스 이사직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즘 최근에 많이 활발하게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NGO 사업, ODA 사업 중에 이제 국가 실험실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은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사업들이 많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런 사업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활동을 하시던 분들이 이러한 그 실험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아직까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저도 이제 그 병원의 진단검사학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진단검사학이라는 분야는 저희 분야를 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진짜 이해를 잘 못합니다. 아마 여기에 대부분은 이제 의료진이 아니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일부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 그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막연한 수준에서 알고 계실 걸로 생각을 하고 더구나 이런 분야를 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너무나 생소한 분야라고 일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 부분을 어,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다 해서 이 강의를 좀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뭐 자랑을 좀 해야 되나요? 자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그 미국 FDA 있죠. 미국 FDA의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실제 제가 구글에서 캡처한 보고서가 되겠고요. 한국의 코비드 19에 대한 대응이 어땠는지에 관한 보고서를 FDA에서 냈거든요. 꽤 한 1년 정도 됐나요? 여기 보면 Executive Summary에 보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이 코로나 대응을 잘했다라고 되어 있고 그 중에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셋업을 잘했다. 처음에 그 체계를 잘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2021년 3월에 나온 기사네요. 한국의 3T가 코로나 방역의 성공 사례로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3T라고 그래서 테스트, 트랙, 트레이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검사를 처음에 잘 했기 때문에 그 환자를 추적하고 그 다음에 방역까지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다 풀어놓은 상태라서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고 있기는 않지만은 이러한 그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그 국가 또는 지역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환자를 빨리 진단을 하고 격리시키는 그러한 정책이 중요한데 이때 바로 이 코로나 검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을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진단검사학회 당시에 총무이사 일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2020년 보면은 정말 인터뷰가 너무 많은 요청이 와가지고요. BBC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그 BBC보다 훨씬 상위 레벨의 그 독립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저는 이제 인터뷰에 응하진 않고 저보다 윗분들께 다 넘겨드려가지고 저는 이제 별로 나오진 않았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이제 코로나 방역이 크게 이제 주목을 받고 각광을 받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때 이 검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임상 검사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 이러한 환자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67세 남자 환자가 1시간 전부터 시작된 복부 통증을 있어서 응급실에 갔다라고 하면은 병원에서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들? 의사들이 또는 의료진들이 환자를 진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단을 해야 진단에 맞는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병원에 쓰는 용어긴 하지만 문진이라고 그럽니다. 환자한테 물어봐요. 언제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죠. 이걸 뭐 영어로 뭐 history taking이라고도 하고 물어보는 과정을 거치고 또 그거를 이제 그 객관적인 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검사를 하게 되죠. 일단은 의사가 직접 나서서 시진, 촉진 이런 것들 만져보기도 하고 관찰하기도 하고 이러한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도구를 이용하기도 하죠. 청진이라든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러한 그 진단 방법 이외에도 최근에는 이제 더 많은 진단 방법들이 사용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환자를 진단하는 방법은 환자의 증상, 징후가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또 아까 그 시진 촉진과 같은 신체 검사라는 방법들을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해 왔지만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요즘 이런 거 가지고 환자를 보는 이런 것만 가지고 환자를 보는 병원은 거의 없죠. 그죠? 다 뭔가 다른 검사라는 거를 이제 동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검사의 종류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특수 검사라는 거, 심전도, 폐기능 검사, 뭐 내시경 검사도 있고요. 또 뭐 혈관 조영술과 같은 검사 등 이거보다 더 특수한 검사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하는 검사들이 이제 영상 검사죠. 사진을 찍어가지고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사진을 찍는 거죠. 뭐 엑스레이, CT, MRI, 초음파 검사, PET 이런 검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검사들과 더불어서 또 환자 진단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검사가 바로 이제 진단 검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진단 검사라고 우리말로 이제 표현을 하긴 해요. 영어로는 이제 laboratory medicine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좀 더 이제 범용적인 표현으로는 이제 체외 진단 말을 더 많이 쓰긴 합니다. 그래서 진단 검사라는 건 무엇이냐? 환자의 검체를 이용한다. 검체를 이용해서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는 그러한 검사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체외 검사 또는 체외 진단. 영어로는 in vitro. in vitro는 이제 실험실이라는 말인데 in vitro diagnostics라는 말 쓰고 줄여서 IVD 이렇게 줄여서 표현을 합니다. 대표적인 검사가 여러분 흔히 말하는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체액 검사 등과 같은 검사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범용적인 용어인 체외 진단을 좀 더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면은 검체를 채취해서 하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직접 검사실에 가지 않아도 검사를 할 수가 있다. 대신 이제 검체 채취하는 과정은 필요하겠죠.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르는 검체라는 건 무엇이냐? 혈액, 소변, 또 우리 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몸의 일부가 다 검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 흉수, 또 이제 관절에 있는 윤활액, 또 객담, 가래죠. 그다음에 뭐 대변, 뭐 심지어는 손톱, 머리카락 이런 것도 다 검사의 대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간혹 이제 조직을 떼가지고 이런 검사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조직 검사하는 과하고 이러한 그 검체를 이용해서 일반적으로 하는 그 진단 검사과는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제 많은 나라들은 이게 통합되어 있는 국가들이 더 많긴 합니다.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그래서 이 검사의 목적은 환자를 진단하는 데 쓰고 또 환자를 치료하면서 이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치료 효과 판정 또는 모니터링이라고 하는데 그런 목적으로 쓰기도 하고 또 환자가 치료가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사전에 좀 파악을 함으로써 사전에 치료 방침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외 진단 검사의 특징은 뭐냐? 환자가 직접 검사실로 갈 필요가 없다. 이게 굉장히 다른 점이죠. 다른 검사들이랑. 여러분들 엑스레이 찍으려면 직접 가야 되잖아요. 그죠? 심전도 찍으려면은 심전도 찍으러 가서 누워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하지만은 체외 진단 검사는 피만 뽑으면 아니면 소변만 채취하면은 검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또 검체를 하나 뽑으면은 그 검체 하나 가지고 잘하면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은 잘하면은 여러 검사를 동시에 시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좀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좀 이제 과장되게 표현하는 경우에는 피 한 방울로 암을 뭐 진단할 수 있다느니
뭐 한 번의 유전자 검사로 모든 질환을 다 예측할 수 있다느니 이러한 좀 과장된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 단계까지 발전하지는 않았고요. 미래에는 아마 이런 시대가 오긴 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검사와 다른 점 중에 하나는 뭐냐? 그 검사 결과가 상당히 객관적인 자료로 제공이 된다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 검사 또는 뭐 다른 검사들 보면은 그 결과가 대부분 이미지로 나오거든요. 이미지, 사진이라든지 이미지로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검사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적절하게 수련을 받은 의사가 그걸 판독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네. 굉장한 그 노하우와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지식이. 그런데 진단 검사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검사도 있고 아닌 검사도 있지만은 많은 검사들이 바로 숫자로 결과가 나와요. 또는 양성이다, 음성이다. 굉장히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근거 중심 의학,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한 의학의 바로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진단 검사 또는 체외 진단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학도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같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러한 객관적인 근거에 의한 의학, 치료, 진단 이런 것들이 점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진단 검사 분야가 계속 커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그 진단 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검체 뭘까요? 혈액이죠, 혈액. 피를 뽑아서 피 검사, 혈액 검사 이게 이제 혈액인데 혈액이라는 물질. 저는 이제 이제 진단 검사에서 이 혈액을 이제 분석하는 이러한 이제 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항상 하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물질 중에서 가장 복잡한 물질이 무엇일까? 저는 그게 바로 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혈액은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복잡하고 정말 미지의 영역이에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혈액은 이제 인체의 항상성, 우리 몸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성분이 되겠고요. 그 역할은 이제 각종 영양분, 약물, 또 신호물질, 노폐물 등을 이제 운송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온갖 물질들이 다 녹아 있어요. 아직까지도 이 혈액 안에 어떤 물질들이 얼마만큼 녹아 있는지 아직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제대로. 그리고 하지만은 비교적 쉽게 얻을 수 있죠.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의료의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쉽게 얻을 수 있어요. 통증을 물론 동반하긴 하지만은 그 정도 통증 그리고 약간의 부작용이 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점들만 제외한다면은 굉장히 쉽게 얻을 수 있는 검체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의 또 장점은 혈액에 녹아있는 물질의 농도가 막 급격하게 변하면 이거를 검사를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다른 검체에 비해서 비교적 안정적인 농도를 유지한다는 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을 가만히 보면은 너무 기본적인 내용일지 모르겠지만은 혈액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을 보면은 크게는 이제 세포 성분하고 그 다음에 물에 해당하는 액체 성분으로 해당하는 이제 혈청 또는 이제 혈장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이제 혈액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포는 혈구 세포라고 하는데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이제 그 세포를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액체 성분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세포를 제외한 모든 성분을 이제 그 혈청, 혈장이라고 그러는데 앞서 말씀드린 단백질, 지질, 포도당, 호르몬, 대사물, 약물 등의 물질들이 다 녹아 있는 게 이제 혈액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혈액은 우리가 피를 뽑으면 원래는 이렇게 빨갛게 보이지만은 우리가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세포 성분과 이 액체 성분을 이제 분리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원심 분리라는 과정을 거쳐서 혈액을 이제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심 분리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액체 성분이 위에 뜨고 세포 성분은 무거우니까 밑에 가라앉게 되는 이제 이렇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변 있죠. 소변도 우리가
잘 쓸 수 있는 검체가 되겠습니다. 소변은 이제 혈액이 신장을 통과해서 이제 그 배설된 그 물질이 되겠죠. 그래서 이 소변도 우리 몸의 어떤 그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하는데 소변의 또 큰 장점은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다. 가장 쉽게 얻을 수, 혈액보다 더 쉽죠, 소변은. 그죠? 여러분들 지금도 얻으실 수 있죠, 그죠? 잠깐 어디만 갔다 오면은. 근데 이제 이 소변에도 혈액만큼 복잡하진 않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물로 되어 있지만은 여기에도 일부 단백질, 또 여러 가지 대사 물질, 또 세포도 일부 들어 있어요. 또 세포나 여러 가지 그 대사 물질들이 결합하고 약간 변형된 소위 말하는 캐스트나 그래뉼 이런 것들도 이제 소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진단 검사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검체는 혈액일까요? 소변일까요? 예, 혈액이거든요. 혈액. 왜 그러는지 혹시 여러분들 소변이 더 얻기 쉽잖아요. 통증도 없고 들 때. 소변은 변동이 심해서. 아, 예, 역시 총장님. 아무나 총장님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예. 혈액에는 더 많은 물질들이 녹아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소변은 농도가 너무 많이 심하게 변해요. 예. 혈액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지만은 거기서 커버 안 되는 것들은 많이 버려버리고 막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농도의 폭이 커요. 그래가지고 또 하루 중에도 아침에 농도하고 또 저녁에 농도 다를 수 있고 물을 많이 먹었을 때하고 안 먹을 때하고 이게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혈액을 더 많이 쓰고 소변이 약간 보조적으로 이용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우리 몸에 이제 혈액 소변 이외에도 이제 그 가슴 부위에 있는 흉수, 배 부위에 있는 복수, 또 관절 부위, 또 뇌척수액, 침, 객담 이런 것들이 다 검체로 사용이 될 수가 있죠. 코로나는 약간 특수한 검체죠. 코로나는 이제 비인두 도말이라고 그러죠. 이 코에다가 면봉을 찔러가지고 여기를 돌려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제 세포를 얻어가지고 이제 검사를 했죠. 이제 그거는 여기서는 들어있지는 않지만은 약간 특수한 검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심지어는 이제 침도 우리가 검체를 할 수가 있고 침으로도 코로나 검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침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많이 안 쓰는데 외국에서는 많이 쓰고 있고요. 객담 이런 것들도 기침하고 하면은 이제 객담 가지고도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체외 진단 검사, 즉 진단 검사는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느냐 말씀드리면은 왜냐하면 이제 이런 업무 플로우를 아셔야 나중에 그런 그 개도국에 가서 이 앱을 세팅하실 때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그 시스템을 만드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체를 먼저 채취를 해야 되겠죠. 검체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체열, 체뇨 등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검체를 아까 원심 분리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검체를 그 전처리한다고 그러거든요. 프리트리트먼트 전처리, 원심 분리를 하기도 하고 또 뭐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어떤 시약 같은 걸 이제 혼합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되고요. 또 검체 하나에서 또 여러 개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검체를 나누어 줘야 됩니다. 검체를 이제 분주하는 이런 절차도 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실제로 검사 결과를 얻기 위한 이제 분석 과정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분석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따 잠깐 말씀드릴 건데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방법도 있고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방법도 있고 현미경을 관찰하는 방법도 있고 최근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PCR과 같은 핵산 증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결과가 제대로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이제 결과 검증을 하는 방법이 절차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체열, 대부분 아마 이 체열은 다 한 번씩은 받아 보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 병원 사진은 아니고요. 인터넷 구글에서 그냥 따온 사진인데 우리 병원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좀 올려봤고요. 체열실이죠. 체열실. 이러한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체열실 공간. 체열실에는 이 체열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환자가 앉을 수 있는 의자가 필요하고, 이거는 국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이렇게 그냥 칸막이를 처리를,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칸막이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지만은, 좀 보수적인 국가들은 특히 이제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이거를 독립적인 방으로 분리를 해서, 체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 국가들은 남성과 여성의 체열실을 이제 분리를 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러한 공간에서 실제로 이 체열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체열을 하죠. 이제 체열하는 방식도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요거는 뭐죠? 여러분들 주사기죠, 주사기. 시린지라고 하는 거죠. 주사기 바늘을 꼽아서 직접 당겨서 혈액을 뽑아내는 이러한 방식도 있고요. 또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걸 이제 베큐테인이라고 그러는데 베큐um 시스템이죠. 그래서 바늘을 꼽고 이 바늘에 환자 피부에 들어가 있는 바늘 반대 부위에도 뾰족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다가 튜브만 딱 꼽으면요, 체열 튜브를 꼽으면은 체열 튜브에 음압이 걸려 있거든요. 음압이 걸려 있어서 혈액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빨려 나오는 이러한 그 체열 방식도 이용이 되고 있는데, 최근의 추세는 이 오른쪽의 방법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체열 방식, 체열만을 목적으로 한다면은. 그리고 이제 왼쪽의 방법은 급하게 뭐 이런 인프라가 없을 때, 급하게 체열할 때, 이런 경우에 또 환자의 이제 그 정맥 그 라인을 잡을 때는 보통 이제 이런 방법을 더 많이 쓰긴 합니다. 그래서 체열실 가보시면요, 체열 튜브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검사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의 체열 튜브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고요. 혹시 뭐 궁금하시면은 이제 저한테 연락하시면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이제 다양한 체열 튜브를 쓰고 있고, 이 체열 튜브는 기본적으로 스테라일이라고 돼 있죠. 소독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죠? 왜냐면은 피를 뽑았는데 이 안에서 규지 잘하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검사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소독이 다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음압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딱 꼽기만 하면은 자동적으로 피가 빨려 나오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소변은 사실은 뭐 아무 데서나 받아도 되긴 되죠. 되긴 하지만은 조금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 그런 시설에서는 이렇게 별도의 체뇨실이 지정되어 있는데, 체뇨실은 되게 화장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병원에서 많이 보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화장실에서 이 체뇨를 한다고 하면은 이 화장실에는 체뇨한 그 컵을 올려둘 수 있는 어디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검체들은 이제 각 그 검체에 맞는 특수한 방법으로 검체를 채취를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하는 그 업무는 원심 분리가 되겠습니다. 원심 분리. 그래서 혈액 중에 액체 성분과 세포 성분을 분리를 해내야만이 그 다음 검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러한 이제 기본적인 이제 검체 이외에도 이제 이 진단 검사, 체외 진단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는데요. 먼저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인력은 이 진단 검사, 체외 진단 검사에 맞는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이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은 전원, 급배수, 환기, 조명이 다 갖추어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기자재라고 표현했는데 시약, 장비, 소프트웨어가 다 필요합니다. 먼저 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인력은 크게 이제 일반 검사와 특수 검사 정도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 검사는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 검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루틴 검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환자가 병원에 가면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받게 되는 검사들을 이제 우리가 일반 검사 또는 이제 루틴 검사 또는 일상 검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일반 혈액 검사, 소변 검사들이 해당이 되겠고요. 이런 검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은 뭐 국가마다 좀 다를 겁니다. 법규나 규정이 좀 다를 것 같은데 대개는 한 2, 3년 정도의 교육 훈련이면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3년제 이상의 교육을 받은 임상병리사들이 이제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임상병리사는 국가 자격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좀 특수한 검사들 여러 가지 특수한 검사라는 게 그 수작업이 많이 들어가고요. 수작업이 많이 들어가고 좀 더 이제 그 복잡한 프로시저를 따라야 되는 이제 그러한 검사를 이제 특수 검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미생물 검사, 그다음에 분자 진단 이따 말씀드릴 건데요. 몰레큘러 다이그노스틱스에 해당하는 검사들이 있겠습니다. 또 일본은 이제 특수생학 검사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오늘은 다루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검사들은 이제 별도의 추가의 교육 및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설인데요. 원래 이러한 체외 진단 임상 검사실은 미국 기준에 의하면은 BSL 바이오 세이프티 레벨 2 이상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 세이프티 레벨은 나중에 따로 다뤄야 다뤄도 될 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은 자세히 다루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검사실은 대부분은 그냥 우리 사무실이나 이런 일반적인 공간과 유사하게 BSL1으로 대부분은 어느 정도 대부분 커버가 되는데 이러한 특수 검사실, 아까 말씀드린 특수 검사를 해야 되는 특수 검사실에서는 이 바이오 세이프티 레벨이라든지 또는 공기의 흐름을 좀 어느 정도 컨트롤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압을 만들어 줘야 된다든지 또 양압을 만들어 줘야 되는 공간이 있겠고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몇 분은 어제 저희 서울대병원에 오셔가지고 한번 보셨죠? 예, 이제 그러한 이제 조건을 갖춰야만이 이 검사를 하는 사람을 보호할 수가 있고 또 주변의 오염을 방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검사실이 미생물 검사실, 분자 진단 검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력의 측면에서 보면은 UPS, AVR은 사실 거의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UPS. UPS는 아시죠,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아실 거예요. 무정전 전압 장치죠. Uninterrupted Power Supply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전기가 나가면은 그 사이를 빠르게 메꿔주는 이제 그런 장치가 되겠고요. AVR은 전기도 퀄리티가 있다고 하죠. 좋은 전기, 나쁜 전기. 좋은 전기는 일정한 전압과 전류의 상태를 유지하는 전기가 좋은 전기죠. 그래서 그걸 유지하는 게 바로 AV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UPS, AVR이 원래는 필수인데 이게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 하지는 못한 경우가 많고 대부분 되게 중요한 것들에는 반드시 UPS, AVR을 꼭 붙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 공급이 불안정한 곳에서는 이제 비상 발전 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물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뭐 엑스레이도 있고 뭐 심전도도 있고 뭐 다른 검사들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러한 검사와 이러한 진단 검사가 갖춰야 될 조건 중에 아마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이 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실험해야 될, 분석해야 될 대상이 물이잖아요. 그죠? 혈액, 소변, 대부분 물 성분, 그리고 액체 상태에서 반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와싱을 해나고 뭐 이렇게 또 시약이라는 것도 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좋은 양질의 물을 반드시 공급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검사실에서 사용하는 물의 등급을 Clinical Laboratory Reagent Water, CLRW라는 말을 쓰는데요. 보통 이걸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공급해 주려면은 일반 수돗물 가지고는 안 되고요.
우리 그 정수기 같은 게 필요해요. 특수한 정수기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거기서 필터를 거쳐서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특수 검사들은 아까 그 분자 진단 이런 데는 조금 더 좋은 물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특수 생화학 이런 데는.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만이 이 그 검사실이 유지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물을 공급해줘야 되니까 이걸 또 잘 빼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검사를 할 때 또 여러 가지 유해한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시약들이 섞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존의 배수 라인이 아니라 별도의 배수 라인을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일반 배수와 유해물질 배수 라인이 별도로 분리돼야 된다. 그리고 조명은 뭐 당연히 충분히 밝은 조명이 공급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자재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그 장비가 필요하겠죠. 기계, 장비. 근데 이 장비는 이것도 종류가 많은데 이 물질을 측정하는 원리가 무엇이냐, 또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른 장비로 존재를 합니다. 장비. 그래서 크게는 이제 생화학, 또 면역, 유세포, 질량 분석 이런 등등의 장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비만 가지고 되느냐? 이게 또 다른 검사랑 또 큰 차이점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은 아니 기계 장비 사줬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엑스레이 사줬으면 그거 가지고 엑스레이 찍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시약을 생각 안 하면은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엑스레이만 사주고 엑스레이 필름을 안 사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찍어요 엑스레이를?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레이저 프린터를 샀는데 토너를 안 줘요. 토너 공급을 안 해줘요. 어떻게 출력합니까? 그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그래서 이 체외진단 검사의 장비와 시약의 관계는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프린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린터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프린터도 레이저 프린터도 있고 잉크젯 프린터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프린터 사고 나면은 오래 쓰다 보면은 프린터 값이 더 들어요? 그 잉크나 토너 값이 더 듭니까? 잉크나 토너 값이 더 들지 않습니까? 이게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장비는 이제 시그널을 디텍션하는, 시그널을 얻는 원리를 하고 기본적인 안에 이제 뭐 이동시키고 하는 원리 그런 그 작동을 주로 하는데 실제로 환자 검체와 중요한 반응이 일어나고 결과가 나오게 하는 물질 것들은 바로 이 시약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시약. 그래서 이 시약에는 특정 물질과 특이적으로 반응하거나 또는 결합하는 어떤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원리에 따라 원리마다 좀 다른데요. 대표적인 물질로는 이제 여러 가지 효소라든지 또 항체, 또 시발체 등과 같은 것들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것들을 이제 서포트하기 위한 이것들을 오퍼레이션 서포트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이제 이 장비를 구동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도 있지만은 또 검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도 필요하거든요. 이러한 그 후자에 이런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바로 이제 Laboratory Information System이라고 합니다. LIS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병원의 전산 시스템에 환자 이제 의무 기록을 보기 위한 차팅 시스템도 있지만은 LIS도 병원에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원리를 좀 말씀드리면요. 먼저 이제 화학 반응을 이용한 검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화학 다 배우셨잖아요, 예전에. 안 배우신 분 있으신가요? 아마 거의 다 배우셨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 기억을 아주 조금만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왼쪽에 이 갈색으로 표시된 게 이 크레아틴이라는 물질인데 이게 바로 우리 몸의 신장 있잖아요, 콩팥. 신장 기능을 평가할 때 꼭 얘를 분석을 해야 돼요. 크레아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얘 농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 혈액에 녹아 있는 농도를 그냥은 알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얘랑 결합하는 뭔가가 필요해요. 그 물질이. 걔가 이 오른쪽에 있는 물질입니다. 이게 피크릭 애시드라는 건데. 그래서 얘를 섞어주면 시약에 얘가 들어 있는 거죠. 시약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붙어버려요.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냥은 색깔이 없어요. 각각은. 이 두 개가 결합하면은 얘가 색깔이 변해요. 오렌지 레드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 시약의 얘가 이제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색깔이 변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이 분자 레벨에서 오렌지 레드 컬러의 이제 그 광학적인 특성을 보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이 바로 이제 스펙트로 포토메터라는 원리를 이용을 합니다. 이 물질이 잘 흡수하는 파장대에 빛의 구간이 있거든요. 걔를 쏴주고 나서 얘가 양이 많으면은 그 빛을 흡수를 많이 할 것이고, 적으면은 적게 할 거죠. 적게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원리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우리말로 이제 분광 광도계라고도 하고, 영어로 이제 스펙트로 포토메타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러한 분석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원리는 이제 면역 반응을 이용한 검사가 있겠습니다. 면역 반응. 면역이란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면역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 코로나 걸리면은 뭐가 생겨요? 백신 맞으면은, 코로나 백신 맞으면은 뭐가, 그렇죠, 항체가 생기죠. 항체. 코로나 항체가 하는 일이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얘하고만 딱 결합해가지고 얘를 없애버리잖아요. 즉 우리 몸이 코로나에 대응해서 싸울 수 있게 하잖아요. 이제 그러한 원리를 검사에도 이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간암 검사, 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약국에서 직접 사가지고 하신 코로나 검사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거 원리와 비슷하거든요. 그 원리는 뭐냐?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물질과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항체를 만들어요. 항체. 여기 보면 이제 파란색으로 된 게 있죠.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거. 여기 보면은 디텍트 엔티바디라고 되어 있죠. 디텍트 엔티바디. 또 여기 보면은 이제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건 이제 캡처 엔티바디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방식을 이제 샌드위치라고 표현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 캡처 엔티바디 가지고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물질을 이제 항원인데 엔티젠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이 캡처 엔티바디가 얘를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디텍트 엔티바디가 또 얘랑 결합을 하죠. 그 다음에 이 디텍트 엔티바디에다가 그냥은 우리가 이거 육안으로 볼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뭔가 시그널을 만들 수 있는 물질을 뒤에다 붙여요. 시그널을. 그 다음에 그 시그널을 기계로 측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물질의 양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면역 반응을 이용한,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한 검사법이 되겠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암 검사들. AFP는 이제 간암에 사용하는 그 검사거든요. 그래서 간암 검사, 또 일부 코로나 검사, 또 여러 가지 호르몬 검사, 또 약물 농도 검사, 이런 것들은 이러한 면역 반응을 이용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또 PCR 검사도 있거든요. PCR 검사 안 들어보신 분 없을 겁니다. 진짜 코로나가 너무나 많은 걸 바꿔놨어요, 진짜로. 예전에 이거 설명하려면 정말 앉혀놓고 막 한 10분, 20분 이제 막 설명해야 이제 그랬는데, 이제 뭐 거의 모든 국민이 알 정도였으니까요. 이제 코로나 확진 검사. 코로나 검사도 약국에서 하는 검사, 간이 검사라고 그랬고, 초기에 많이 했던 검사, 이거 확진 검사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PCR 검사죠. PCR 검사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핵산을 증폭시키는 검사죠. 증폭시키는 검사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우리 임상 검사에 좀 필요한 요소들, 또 기본적인 원리를 제가 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은 이제 마이크로바이올로지 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